최근 대법원에서 사법농단 의혹, 사법남용 의혹 판사들에 대해서 줄줄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외에 중요한 판결이 여러 있어서 전문가를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정의당 사법개혁특위 위원장 신장식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예, 요즘 엄청 바쁘시죠? 아, 예, 정신없이 바쁩니다. 지금 국민 경선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지금 오늘까지 시민 경선단 예. 이 모집이 오늘이 마감하는 날이에요. 오늘 밤 12시까지 오늘 밤 12시 하고 있는데요. 일단 보여주시죠. 한번 준비해 오신 거. 소개를 드리면 자, 정의당 시민선거인단 모집입니다. 1800에 2120, 1800에 2120으로 전화하시면 보이는 ARS 0번 선택해서 오늘 밤 12시까지 가입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정의당 검색하셔서 녹색 창이든 파란 창이든 하얀 창이든 정의당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바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 12시까지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1800에 2120 그리고 정의당입니다. 그렇군요. 예, 이게 그러니까 좀 혹시 헷갈리실까봐 오늘 네. 그 비례대표로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투표하는 날이 아니고요. 예, 모집을 하는 마감 날이에요. 오늘은 시민선거인단을 모집하는 마감이고요. 그다음에 투표는 3월 1일부터 3월 6일까지 요 사이에 진행이 됩니다. 시민선거인단 가입되면 문자가 올 거고요. 그러면은 그 문자에 따라서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거나 또는 ARS 전화를 기다려서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법개혁을 원하신다면, 검찰개혁을 원하신다면 가입하시고 투표해 주십시오. 그렇군요. 뭐 누구를 찍든 어쨌든 가입이 중요하지만 네, 가급적이면은 신장식을 찍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입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리고요. 이렇게만 말씀드려도 우리 국민TV 조합원들이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다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12시까지 이 방송 보시면서 중간에 하셔도 되고 방송 끝나자마자 자, 모두 가입하시길 바라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시죠. 예. 최근에 판결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하나씩 보도록 하죠. 예. 자,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성근 부장판사. 이게 진짜 임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박근혜 대통령 7시간,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던 그 산케이신문 갓도 전 지국장에 대해서 담당 판사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가 이제 문제가 된 건데 해당 기사는 명백한 허위로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다라는 문구를 넣어야 된다라는데 이게 재판 개입이 아닙니까 이게? 이게 일단 뭐라고 처음에 판결문 초고가 어떻게 나왔었냐면 대통령은 물론 개인으로서의 피해자 박근혜의 명예도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판결문 초고가 나왔어요. 판결문이 임성근 부장판사가 이메일을 보냅니다. 막 보내더니 맨 마지막에는 이 문구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사인인 대통령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맞지만 공인인 대통령의 명예훼손은 성립되지 않는다. 범죄 구성 요건상 비방의 목적이 없어서 무죄다. 즉 사인의 명예는 훼손됐지만 대통령의 명예는 훼손되지 않았다. 그리고 비방의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무죄다. 그러니까 개인의 명예는 훼손됐지만 비방의 목적이 없어서 무죄다. 이렇게 바뀝니다. 근데 바뀐 이유가 법리가 잘못됐다거나 이런 건 서로 토론할 수도 있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바뀐 이유가 뭐냐면 서운해하지 않겠냐. 그쪽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서운해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좀 바꾸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근데 이거를 이메일로 이렇게 이메일로 보낸 겁니다. 아니 간도 크지. 그러니까 전화로 한 것도 아니고 만나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이메일은 진짜 가장 증거가 확실하게 남는 게 이메일이잖아요. 핸드폰과 사실은. 이메일 확실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재판 개입이 우리가 보기에 상식적으로 재판 개입이 맞는데 도대체 왜 무죄가 나오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실 텐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죄가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것. 요게 이제 그 구성 요건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건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직권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라는 게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직권을 이 판사들은 말을 하자면 임성근 부장판사는 재판에 개입할 수 있는 직권이 없다는 거예요. 직권이 없
없겠죠. 이 재판에 한해서는. 예, 직권이 없죠. 본인이 주심 판사가 아니니까. 예. 그 다음에 하급자인 그 판사는 법과는 항상 독립돼 있기 때문에 의무 없는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직권은 없어야만 해. 그리고 법과는 독립되어 있어야만 해. 라고 하는 규범에만 초점을 맞춘 거예요. 실제로 이런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로 실체적인 규명을 하기보다는 판사는 독립된 존재니까. 그럼 어떻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겠어? 판사는 독립되어 있는데 자기가 다 알아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부장판사에게는 그런 직권 자체가 없어. 재판에 개입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실은 직권남용죄의 법리가 대체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 직권남용죄의 법리를 굉장히 이렇게 좁게 해석하는 게 하나의 문제고요. 특히나 법관들을 대상으로 한 재판에서 셀프 재판이거든요. 오래된 법원이 있어요. 아무도 자기 사건을 재판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판사들은 지금 자기 사건을 스스로 재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직권남용죄를 이렇게 좁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일을 하나만 시켜야 되는데 좀 많이 시켰어. 3가지, 5가지를 시켰어요. 그러면 직권남용죄가 성립이 돼요. 근데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예를 들면 부장판사가 하급 판사한테 다른 판사한테 야 우리 아들 로스쿨 숙제 좀 대신해 줄래? 이러면 직권남용이 안 돼요. 왜냐하면 로스쿨 숙제를 시킬 권한 자체가 상급자에게 부장판사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방금 로스쿨 예를 숙제를 예로 드셨으니까 그거는 만약에 기소를 한다라면 어떤 걸로 기소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거는 로스쿨의 업무방해? 로스쿨 업무방해? 요즘 많이 듣잖아요. 요즘 그 많이 정도가 들어봤어요. 아니면 로스쿨 업무방해? 조지 워싱턴대 업무방해? 뭐 이런 거죠. 그런 게 아니면 사실상 그래서 그런 건 기소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굳이 따지자면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굉장히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일을 많이 시켜는 직권남용인데 갑질을 하면 직장 갑질을 하면 직권남용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제 21대 국회에 가서 뭐를 좀 꼭 만들었으면 좋겠냐 하면 소위 고위직들은 지위를 남용하는 것. 지위를 남용하는 그렇죠. 것. 자기가 부장판사라는 지위에 있고 법원행정처라는 우리 판사님들의 이 승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 마음에 압박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급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다거나 또는 한 발짝 더 나가서 이거는 사실은 국민들이 공정하게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 그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거든요. 그러게요. 그러면 지위를 남용해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군요. 최근 흐름들을 보면은 어쨌든 지금 이 직권남용이라는 것들을 굉장히 좁게 해석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김기춘, 조윤선, 이런 그 외에 사법농단 했던 이분들이 대부분 직권남용에 대해서 무혐의, 무죄를 받는 추세예요. 그래서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지위를 이용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게 법에 그 공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법원이 그 공백을 굉장히 좁게 해석해 왔기 때문에 공백이 점점 더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위를 남용하여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고위공직자들이 지위를 남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는 처벌하는 조항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지금 현행법에서 직권남용에서 무죄가 됐다고 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법관들은 국회 3분의 1, 제적 3분의 1의 발의와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그 헌법적 책임으로부터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반드시 지금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이걸 했어야 됐는데 아쉽게 미완의 과제로 넘어갔거든요. 근데 21대 국회에서는 단 한 사람이라도 좋다. 시범 케이스가 있어야 됩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법관 탄핵, 정말 잘못한 법관 탄핵을 해봐야지 그래야 무서운 줄 알지 국민이. 그런 다음에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린다면 판결문 공개의 범위를 넓혀야 됩니다. 판결문을 공개해야 법관들도 조심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사실 기자들은 그냥 아름마름 이렇게 구하기는 해요. 그게 그리고 워낙 큰 거면은
뭐 공보실에서 이제 공개를 해주긴 합니다. 근데 이제 원래는 그 판결문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21대 국회에서 그런 거를 만들려면은 일단은 신장식 변호사가 지금 21대 국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진 않지만 일단 오늘 밤에는 아이고 뒤집어졌네요. 일단 오늘 밤에는 가입하시고요. 3월 1일부터 6일 사이에서는 꼭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일부 공무원에서는 아니 그렇게 직권남용 넓게 해놓으면 우리 일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얘기들도 있어요. 사실. 뭐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 직권남용에 그래서 모든 공무원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래서 고위공직자들의 지위를 남용한 행위가 더 크거든요. 더 문제가 되거든요, 사실.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직권이 없어요. 판사는 독립돼 있으니까 의무 없는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얼마 전에 그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안태근 사건도 있었죠. 그 서지현 검사 미투 사건에 있어서 법무부 전 검찰국장. 이 검찰국장이 검찰과장이랑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도 검찰과장은 의무 없는 일을 한 게 아니다. 안태근이 지시를 했다는 거는 나와요. 근데 자기는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무죄가 됐단 말이죠. 안태근. 그런데 실은 저는 이거는 검찰이 기소를 잘못했다. 실은 안태근과 그 검찰과장은 공모관계에 있었다. 공범으로 기소를 했다면 둘 다 처벌됐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직권남용죄를 그렇게 좁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좁게 해석하는 가운데서 안태근만 기소하고 검찰과장은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의 지위로 해버리니까 문제가 되죠. 근데 이게 지금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무슨 공무원들이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 글쎄요. 직권남용죄가 지금 좁게 해석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오히려 지금 권한을 직권남용죄로 처벌되기는 오히려 지금 점점 더 그 폭은 좁아질 거고요. 그 와중에 지위가 높은 사람들, 직권은 좁고 지위만 높은 사람들 이렇게 해석되는 분들의 지위를 남용하는 게 문제다. 그렇군요. 네네. 그 안태근 전 검찰국장 혹시 기억을 못하실까봐 당시에 이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그 수사가 끝난 뒤 그 해당 수사 검사들을 모아서 수고했어라고 하면서 돈 봉투를 이제 다 줬죠. 이렇게. 그러기도 했죠. 고생했어 이렇게 하면서 이거 잘 처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렇군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 이런 판결들의 흐름, 결국은 이게 양승태 무죄 주려는 전 대법원장 무죄 주려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의 판결의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아직 뭐 1심 판결이기 때문에 2심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긴 합니다. 근데 지금 양승태 그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 정말 침대 축구를 하고 있거든요. 아직 뭐 1심 한 20-30%도 진행이 안 됐습니다. 침대 축구를 하면서 다른 임성근 전 부장판사를 비롯해서 다른 재판에 1심, 2심, 3심이 가면서 무죄가 나면 그것의 연장선 안에서 본인도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는 그 47개 혐의 중에 41개가 직권남용이거든요. 그렇군요. 이 직권남용죄를 빠져나가려고 하는 이런 지금 작전을 쓰고 있는 거고 사실은 그 법적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될지 사실은 지금 사법부도 시민사회도 조금 더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뭐 이런 음모론을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사법부 내에서 그러면은 같은 식구들 좀 감싸게 하기 위한 지금 전초 단계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의 눈초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사실은. 네, 한편 셀프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그 방법이 굉장히 세련된 법리로 포장돼 있다. 세련된 법리. 직권남용의 범위를. 근데 내부적으로 보기에는 본인이 굉장히 세련된 법리처럼 보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갑질은 직권남용이 아니고 일을 많이 시키면 직권남용이 되는 오히려. 그러니까 로스쿨 숙제 하라고 한 거는 직권남용이 안 되고 그냥 일을 많이 시키면 직권남용이 되는 이상한 국민의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법리가 지금 계속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게 그렇군요. 이거를 검찰이 지금 무리하게 기소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있던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검찰이 조금 더 잘 구성했어야 된다. 세련되게 법리를 법리를 잘 구성을 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나치게 물론 이 검찰도 더 잘 했어야 되고 한편으로는 정말 이 법잘알들이잖아요. 양승태 대법원장부터 이분들이 굉장히 그 지능적으로
그 침대 축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찌 보면 저는 최소한의 법률가로서의 자기 직업적 윤리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스스로 사법부를 사실은 그 빈틈을 노려서 태클하고 침대 축구하고 하는 방식으로 이 자기 재판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최소한의 직업적 윤리 조차도 좀 상실한 상태가 아닌가.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서 지금 직권남용 1심에서는 유죄가 났고 2심에서는 무죄가 났어요. 이분들도 사실 법을 잘 아시는 분이에요. 뭐 법비라는 뭐 옛날에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같은 맥락으로 좀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 요거는 1심 조금 다른데요. 1심에서는 무죄가 됐고 2심에서 이제 유죄 인정, 유죄 판단 그렇군요. 됐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강요죄하고 그 직권남용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됐는데 직권남용은 인정되고 강요죄는 인정이 안 됐어요. 근데 요거는 이 법원은 독립돼 있다. 법관은 독립돼 있다. 그러니까 의무 없는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논리라면 여기서는 이전에도 사실 뇌물죄 판결에서도 대통령과 비서실장의 직무 범위는 상당히 넓게 인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두환 노태우 때부터. 그래서 김기춘 비서실장과 조윤선 정무수석의 직무 권한은 굉장히 폭넓게 인정이 된 거예요. 넓게 인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유죄 판단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약간 궤가 다른 거죠. 법관은 독립돼 있기 때문에 그런 직무가 없다. 직권이 없다인데 여기서는 이전부터 좀 나름의 확립돼 있는 청와대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장, 정무수석의 직무 권한은 굉장히 넓게 인정이 돼 있는데 강요죄는 또 굉장히 좁게 인정을 했어요. 강요죄는 무죄가 됐어요. 강요죄는 무죄가 됐다. 근데 말하자면 강요죄는 협박에 이르러야 되는데 사람을 공포감에 이르게 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정경련한테 돈 좀 내라라는 강요를 했는데 그게 지금 무죄가 나온 거죠. 그래서 좋은 말로 부드럽게 하는 거는 협박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강요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군요. 웃으면서 제가 웃으면서 야 100억만 내 이렇게 하면 그건 강요가 아닌 건가요? 무슨 말인지 알지? 공포감 같은 거 너 느끼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이제 강요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좁게 해석을 했고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의 직무 범위는 좀 넓게 인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판결이 나온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좀 더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진행이 될지.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일 모레 19일에 다스 미국 소송과 관련해서 100억 원대 비용을 삼성이 대납하도록 한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받는데요. 이게 지금 뇌물 액수가 67억에서 119억 원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사실은 이제 2심에서 그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굉장히 걱정을 했던 부분이 뭐냐면 사실조회라는 걸 했어요. 사실조회를 어디다 했냐면 미국의 그 삼성이 돈을 대납한 법무법인에다가 로펌에다가 사실조회를 했어요. 이거 실제 삼성이 대납해 준 거고 다스 소송을 위해서 삼성이 이 돈을 대납해 준 거냐라는 사실조회를 했는데 사실조회를 회신할 의무가 없어요. 미국 쪽이? 네, 미국 쪽은. 근데 이미 사실은 그런 정도 돈을 대납했다는 여러 정황 증거라든지 직접 증거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부가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 외로 그쪽 로펌에서 빠르게 사실조회 회신을 해줬어요. 미국이 해줬어요? 미국 로펌이 해줬어요. 없는데도 해줬어요. 해줘가지고 이제 빼박이 된 거죠, 말을 하자면. 그렇군요. 이명박 그 전 대통령은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이걸로 시간을 좀 끌어보고 뭐 총선도 한번 어떻게 해보고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다가 너무 빠르게 그쪽에서 회신을 해준 바람에 사실은 빼박이 돼버렸죠. 이렇게 해서 다스 소송, 미국에서의 다스 소송 비용을 삼성이 대납해줬다. 이것이 뇌물이다라고 하는 점이 명백해져 버린 거죠. 그렇군요. 결국은 그 1심 때보다 그 형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네요. 매우 높아졌습니다. 지금 1심에서는 징역 15년 그리고 벌금 130억, 추징금 82억. 이렇게 됐는데 제가 뭐 이거는 그냥 법률 상식이라서 뭐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벌금하고 추징금은 뭐가 다른 건가요? 벌금은 그 형벌의 일종이고요. 그다음에 추징금은 그 범죄로 인해서 얻은 이익을
내놔라 하는 거죠. 그렇군요. 예. 어쨌든 합쳐서 210억 원이 넘네요. 네. 다 어마어마하게 해먹었네요, 정말. 네, 알토랑 같이. 그렇군요. 따박따박. 네, 지금 불구속 상태여서 지금 바깥에 활보하고 있어요. 네, 지금. 보석으로 나왔죠. 예. 이럴 경우에 혹시 다시 구속이 되는 경우도 있나요? 아니 당연히 그 선고와 함께 네. 구속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분이 이제 그 안 들어가시는 방법은 이제 아프신 수밖에 없다. 아프실 예정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왜 때만 되면은 그렇게 아프신 분들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네. 자,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은 나는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검찰은 국민에게 진정어린 사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일단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 지금 아니, 전망을 이 정도 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최후 진술 때요. 예. 이분이 한 20분 정도를 최후 진술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거는 그냥 본인에 대한 재판이 아니라 네.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느냐 살아있지 않느냐가 판결되는 재판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번 사법부에서 선고를 내리면서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줄 거다. 그렇군요. 살아있는 거를. 근데 좀 웃겼던 게 재밌었던 게 굉장히 여유가 있었어요. 검찰 가서 이렇게 등 두드리면서 수고했어 그때. 그래가지고 무슨 자신감으로 저분이 저렇게 여유가 있지? 사실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뭐 이렇게 허세인가요? 허세? 허세가 아닐까. 아프실 예정입니다. 아프실 예정이니까. 예정이니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이미 진단서를 다 준비해 놓은 걸로 저희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쁘신데도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사법개혁 어떻게 이루실지 좀 말씀해 주시죠. 노회찬 우리 의원이 다 못 이뤘던 그 사법개혁 어떻게? 네, 사실 검찰 개혁은 지금 첫 발을 뗐을 뿐입니다.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요, 그 공수처지 않습니까? 네. 공수처장 임명을 올 7월달에 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공수처장 인사추천위원회에 야당이 2명 들어가게 돼 있고 2명이 다 비토를 하면 공수처장을 추천할 수가 없어요. 9명 중에 8명이 찬성을 해야 돼요. 예, 그렇죠? 9명 중에 8명이 찬성을 해야 돼서 근데 만약 미래한국당이나 지금 미래통합당 여기가 일당 야당의 제1야당, 제2야당이 되면은요 공수처장 임명 못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공수처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제1야당을 교체하고 또 적어도 제2야당을 보수 쪽이 아니라 공수처에 찬성했던 쪽이 들어가는 게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공수처 제대로 세우고요. 검경 수사권 조정 그리고 이제는 지방검사장 직선제를 논의해야 될 때가 됐다. 국민들의 민주적 통제 이제 검찰총장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유권자인 국민들의 눈치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민주적 통제를 위해서 지방검사장 직선제 논의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법관 탄핵 단 한 명이라도 좋습니다. 반드시 헌법을 농단했던 사법부를 농단했던 법관에게는 헌법적 책임을 묻는 과정을 21대 국회에서는 꼭 해야 된다. 그러시려면 오늘 밤 12시까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늘 밤 12시까지 1800-2120 보이는 ARS 그리고 정의당 홈페이지에서 시민선거인단에 가입해 주십시오. 그렇군요. 여기 댓글에 오뚜기 마크 귀엽네요 크크라고 하셨는데 오뚜기 안에 보니까 오뚜기가 아니라 신장식이라고 써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이번이 국회의원 선거 4번째 도전이고요. 이전 선거까지 하면 5번째, 28살 때부터 선거를 나와서 벌써 그렇군요. 50이 됐습니다. 가산 많이 탕진하셨나요? 저는 그래도 빚은 안 졌어요. 주변 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기도 그렇군요. 하고 뭐 선거운동 비용을 보전받을 정도로 득표를 한 적도 있어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러면 5번째 도전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5번째 도전에는 사전 오기, 오뚜기처럼 그 우리 누구였나요? 그 홍수환처럼 한번 대성공을 막판 대역전을 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바쁜데 나와주신 신장식 변호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